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 있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서울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우산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이렇게 궂은 대신에 기온은 포근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궂은 일 있을 때 다행스러운 일도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들 삶 자체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대신에 자연은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뭔가를 선사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논란입니다. 국가 예산 중에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올해를 예로 들면 8,900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한 4,900억 원이 국정원으로 들어가고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이른바 상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공보간사시죠. 장윤식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국정원이 건넸다. 예? 자, 네네. 이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증빙 또는 결산 이런 부분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한 돈입니다. 그래서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의 규모가 벌써 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 제대로만 쓰였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뇌물로 쓰이고 상납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매우 황당하고 또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가 필요 없는 부분에조차도 이 특수활동비를 그냥 막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특수활동비가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쓰고 국회도 쓰고 법무부, 검찰, 경찰 이런 데서 다 쓰고 있긴 한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렇게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상임위원장들, 예, 상임위원장들이 쓴다든가 또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지난번에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예 그 자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내역 자체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정상활동, 정상회담 지원비라든가 최소한 또 대충은 적어놓는다 이거죠? 예, 어느 정도는 내역이 돼 있는데 국정원은 그냥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돈이죠. 예. 그러면 근데 그 규모가 이제 5천억 정도가 되니까 예.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밝혀지게 된 경위는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가 따로 보고받은 건 아니고 국정원 개혁위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전단 그 과거에 댓글 활동을 했었던 그 심리전단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또는 이제 정부로 이제 흘러들어간 그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 추진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게 오래된 관행이다. 그전 정부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나라 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과거에 그 헌재 소장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던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불투명한 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의 논의는 특수활동비를 어쨌든 대폭 줄이고 반 이상 줄이고 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니까 특수활동비를 갖다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이런 그 기본적인 방향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지.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예, 단순한 상납인지 뭐 뇌물인지 개인적인 유형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겠습니다만, 뭐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거를 밝혀야 된다.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밝혀줘야 된다. 지금 이게 뭐 상납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뇌물이냐. 뭐 예컨대 지금 김영란법이 지금 현재는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범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작년 김영란법은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따져가지고 뇌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횡령이냐 배임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돈이 사용된 목적이나 용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용처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밝히는 게. 그죠? 그렇죠. 영수증 같은 게 첨부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진술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정원이 청와대에서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인가요? 이거 대납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렇죠. 청와대도 특수활동비를 씁니다. 근데 뭐 국정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규모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비해서는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밝혀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불투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었던 것인데 뭐 여론조사비를 썼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권의 또는 어느 정부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비용을 단합했다 이런 걸 죄목으로 따지면 이게 뭐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나 용도를 확인해봐야지 뇌물인지가 확인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뭐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썼다 이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횡령 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고 손실하고 횡령하고는 좀 개념상으로는 좀 비슷한데 지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고 손실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고 손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유형이었다면 업무상 횡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론조사 이 부분이 그 횡령이 될지 아니면 배임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들은 일단 조사가 있어야 조사가 좀 돼야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청와대가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 거는 용인이 되는 게 아니죠.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실시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정치 중립 위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었던 뭐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그런 네.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상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요. 네. 일부에서는 뭐 예산의 편법 뭐라 그러더라? 전용이라든가요? 뭐 이런 네네네. 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용처가 그게 어디에 가장- 썼느냐가 이제 네, 중요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용도, 용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돈의 수수만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영란법 이전에 그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네. 특가법 이런 거를 적용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 관계 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뇌물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서관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비서관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영장이 발부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소명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최근에 법원이 이걸 좀 넓게 보고 있는 추세이긴 하기 때문에 예. 뭐 영장 발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그렇군요. 쉽게 단정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인터뷰할 때요. 네. 이게 사실 수석한테 주는 돈 들어간 돈보다 아까 뉴스 브리핑 때 그 얘기가 나왔군요. 네네. 수석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비서관한테 지급된 돈이 액수가 더 많다. 예?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전달한 사람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 당시에 어떤 청와대의 권력 구조, 네. 뭐 그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직급이나 돈의 액수가 수석보다 오히려 십상시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돈이 더 많았다는 거니까요. 네. 그게 참, 이게 참, 근데요, 어쨌든, 이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거는 아니죠. 이거 필요한 거긴 하죠. 어떤 때는. 예. 예. 그래서 일단 특수활동비는 지금 뭐 1조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데. 1조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9천억. 9천억인가 뭐 어떻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정부에서는 3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50% 정도 줄여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원래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들을 업무 추진비 형태로, 업무 추진비는 이제 소위 판공비라고 얘기하는 그 돈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하게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다시 한 번만, 이게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대폭 줄이고, 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는 그런 돈들을 업무 추진비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국회 예결이나 또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전화 상태가 좀 불량이 돼서 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바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위의 개혁위원을 맡고 계시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장유식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흐려 있고요. 자, 8시 30분 19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엔 약간 비가 뿌렸습니다만 지금은 그친 것 같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옆에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 길도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녹천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고 또 도심 쪽으로는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일로는 영동교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진입하는데 속도가 내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목동교 부근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 지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전해진 소식인데 미국 신임 중앙은행 총재의 파월 미 연준 이사가 선임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유력하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왔고요. 예.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하겠다, 공식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항상 이게 취재 경쟁이 붙으면 누가 먼저 쓰느냐 싸움인데 미국에서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쓴 것 같아요. 제롬 파월 현 미 연준 이사가 선임됐다라고 했는데 내년 2월부터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4년간 미국 연준을 이끌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한 게 칼라일 사모펀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동안의 미 연준 의장 중앙은행 총재는 다 경제학 교수 출신들이 주로 했습니다. 네. 경제학 학위가 최소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 학위가 없어요. 프린스턴대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 그러니까 법학도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까가 또 관심이고 그동안 물론 옐런 의장과 함께 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옐런 의장과 비슷한 기조, 즉 비둘기파 통화 정책을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일단 오늘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12월 인상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파월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네? 파월. 이름 다 잘 지어야죠. 예, 우리나라 한문으로도 파월이 한자 이름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초월 월자에다가 소독할 때 팔자 이렇게 이런 이름. 벽을 깨부수는 벽을 넘어서는 그런 얘기 하네요. 예. 전쟁에서도 걸프즈는 영도 되고. 파월 그렇죠. 또 연준 의장도 되고. 연준 의장도 되고. 예. 벽을 넘어서는 유리 천장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군요. 예. 자, 그리고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적었던 지난달 9월이죠. 근데 수출은 늘었네요. 12개월 연속 증가고요. 다시 이제 열흘 쉬었는데 수출이 늘어 되게 의아한 거죠. 이거 12개월 연속 증가 자체도 6년 만이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전년 동월보다 영업일수, 조업일수가 4, 5일이나 적잖아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럼에도 수출액은 더 7% 정도 작년 10월보다 늘었다라는 겁니다. 수출 비중이 큰 그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장티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휴일이 없어도 대부분 반도체 공장은 365일 돕니다. 잠깐 멈추면 오히려 큰일 나요. 전기가 전에 블랙아웃이 있었을 때도 비상전기로 가동을 했었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런 조업일수 적은 추석 연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출은 계속됐다라는 거. 그래서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반도체 빼면은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게 반도체의 비중이 항상 크다. 이 얘기는 지금 예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크다. 반디 효과, 반도체 효과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 코스피도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반도체 효과가 아니라 반도체 리스크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10월 수출을 좀 낱낱이 살펴보면 물량 자체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늘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고부가가치, 뭐 좋은 거죠. 고부가가치 상품이 늘었다, 수출이 늘었다는 건데 그게 대부분 반도체라는 겁니다. 보면 10월 반도체 수출이 94억 달러 늘었고요. 이게 전체 수출 증가분이 30억 달러 늘은 거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반도체 빼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60억 달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120달러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억 달러가 반도체가 늘어서 요것 때문에 30억 달러 수출 증가가 됐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수출 자체가 줄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그동안 계속 우리 얘기해왔던 게 뭐 그 전차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전자를 대표하는 게 반도체와 스마트폰이고 차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오히려 12%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28% 줄었고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류도 29%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빼면 과연 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수출 나올로 호양 반도체 이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에 약간의 불안한 요소라는 거죠. 뭐든지 쏠린 거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40% 정도 줄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뭐 한중 사드 갈등이 약간 봉합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근데 조금. 또 이게 중국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3노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5대 그룹 경영진하고 만나네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 처음 만났고 넉 달 만에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숙제를 냈잖아요. 어떤 숙제냐. 가만히 내비둘 테니까 알아서 잘 해라. 뭐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 일일이 터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얼마 잘했나 한번 넉 달 후에 보는 거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 그룹 경영진과 오늘 오전 잠시 후 10시에 그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열고요. 여기서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계속해서 뭐 스스로 대기업 스스로 재벌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잠시 후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한테 징역 10년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형인데 이렇게 되면. 뭐 구형을 한 거니까 선고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선고는 22일입니다. 근데 이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검찰이 이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했어요. 어제. 이유는 신동빈 회장과 함께 주범에 위치해 있다. 신동빈 회장한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 똑같은 그랬죠. 며칠 전에 그렇죠. 똑같은 형량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근데 9순이 넘은 이 신격호 회장에게 10년 이상을 구형한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치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롯데그룹 수사가 작년 6월부터 넉 달 이상 됐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롯데 비자금, 그룹 차원의 비자금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게 약간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 일단 검찰이 지금 존립 기반이 좀 약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대기업이나 있는 사람에 대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게 지금 구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일 날 선고를 하고요. 어제 또 차은택 씨도 어제도 결심 공판인데 5년 구형을 했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22일 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많이 걸으면 보험료 깎아주는 이런 보험 상품 나온다 그러네요. 신 교수님은 많이 걸으시나요? 전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저도 노력은 뭐 많은 5천만이 하고 있을 거고요. 걷느냐 안 걷느냐 참 중요한데 보통 이제 스마트폰도 보통 이렇게 만보 걷는지 안 걷는지 확인을 해보잖아요. 물론 이게 인플레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걸으면 되게 뿌듯한데 많이 걷는다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 이게 기술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스마트워치가 지금 왜 맞습니다. 그걸 보험사에서 연동을 시켜서 보통 차량도 마일리지 즉 더 적게 달리면 보험료 할인해 주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사람도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마트워치도 있고 여러 기기가 있으니까 보험사하고 IT 기기를 연동해서 이 사람 진짜 많이 걸었네 안 걸었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년간 하루에 10,000보씩 평균 걸으면 보험료를 뭐 10% 15% 깎아주는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고요. 10,000보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10,000보를 걸려면 정말 많이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건강체 할인이라고 해서 뭐 건강한 사람들 보면 할인해줘요. 근데 운동을 더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할인해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고요. 이미 보험사들이 그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올 12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정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보험 상품이 얼마나 곽강을 받을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루에 10,000번씩 걷는 게 건강에 물론 좋은데 나이 드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걸으면 관절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안 걸으시는 말씀을 아니, 이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럴 수 있다. 이런 그렇게 얘기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보험료 좀 적게 내시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내에서 개발된 첫 번째 첫 가상화폐가 어제 출시됐다고 그러네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몇 가지 정도 되냐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가? 네, 그 두 개 정도밖에 그 두 없는 개가 줄 1, 알았는데. 2위니까 그 정도만 알아요. 사실 그게 뭐 시장 점유율이 한 80% 이상 90% 되니까. 1,000개나 되는구나. 근데 그 중에 한국에서 개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한국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는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없다는 IT 강국에서. 예.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된 첫 가상화폐 보스코인이라는 게 어제 출시가 됐고요. 처음에 가격이 60원도 안 됐었는데 이미 지금 뭐 15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15배요? 네,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휴. 과연 이게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될지 현재 벌써 일단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20위 정도 건이 된다라고 해요. 이미 1,000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국내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인 보스코인이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계속 뉴스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투자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완전히 뭐 이게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니까요. 사실 하루아침에 뭐 몇 배 떨어지고 들어오는 거 많으니까.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내일이 며칠이죠, 여러분? 11월 3일이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11월 3일이 무슨 날이냐? 옛날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의 날, 사실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젊은 학생들이 바로 일제 강점의 항거에서 들고 일어난 날,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내일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엔 그 학생의 날 그랬어요. 예. 11월 3일 날. 근데 요새는 이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경위가 복잡하죠. 복잡해요? 1953년도에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됐고요. 예. 73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73년도에? 예. 유신 직후에 폐지가 됩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의 날을 본받아서 네? 들고 일어날까봐. 뭐 그게 영향은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이제 군사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84년에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활이 됩니다. 전두환 때죠. 예, 부활이 됐고요. 예. 그랬다가 2006년도에 이제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어서 8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네, 2006년 이후로는 이제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기차 안에서 일본 이 학생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발단은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제 광주로 통학하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인 학생들은 중학생이라고 그랬고요. 네. 한국에 있는 학제가 달라서 고등보통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또래의 여자 고등보통학생을 희롱을 했고 같은 차 안에 이제 그 여학생의 사촌 오빠가 타고 있었는데 분기를 참지 못해서 일단 이제 기차 안에서 주먹질이 오갔고요. 내리자마자 이제 역전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당시 싸움이 다 그랬어요.
저희 이제 신 교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단위로 패싸움이라는 게 간혹 있었어요. 그럼요.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광주역 바닥에서 조선인 학생하고 일본인 학생하고 붙으니까 곧바로 이제 이게 일본인 학생들하고 조선인 학생들하고 집단 패싸움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경찰이 와서 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잡아들이고 뭐 야단치는데 일방적으로 조선인 학생들만 이제 야단친 거죠. 이제 잡아간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광주시내 전체 이른바 학생 문제로 비화하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식민지 시기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늘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서울이라고 없었던 거 아니고요. 각 지방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그 차별이죠. 그게 일상적인 차별이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26년이었을 거예요. 26년인가 23년인가 제가 기억이 좀 정확치 않은데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실에서 그래 서울대 의대네요. 전신이죠. 전신에서 이제 해부용 두개골 사람의 두개골 하나가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하다가 훔쳐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구보다켓이라고 하는 교수가 공개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조선인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자들이고 타고난 도둑놈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인들이 훔쳐간 게 분명하니까 갖다 놔라. 아무 근거도 없이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 따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던 사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상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이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1927년 4월에 신간회라고 하는 이른바 당시에는 민족 단일당 또는 민족 유일당, 민족협동전선 이런 이름 등으로 불렸어요. 신간회라고 부르는 전국적 단위의 민족운동 지도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SNS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총독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패싸움 벌였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들만 유독 심하게 단속하고 차별적으로 대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그건 5.18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고 침묵 속에 또 다른 지역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지역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침묵 속으로 묻혀질 사건이었는데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이걸 이제 광주지회에서 중앙본부에 알리고 이걸 그대로 묻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지회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것이 중앙에 이제 전체 사회운동을 지도하고 또는 또 이끄는 그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이 가능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집단적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29년이 3.1운동 10주년이에요. 그렇죠. 예, 3.1운동 10주년이었고요. 3.1운동 10주년을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것도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층 중에는요. 학생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중에는 3.1운동 당시에 부모를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3.1운동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고 투옥도 있고 고문받았고 이런 경험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3.1운동 10주년을 맞아서 그냥 보낼 수 없다. 뭐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의식들이 잠재해 있다가 이제 이런 공공연한 차별 사건을 만나서 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죠. 그때도 보도 통제, 언론 통제해가지고 그렇죠. 그 소식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유언비어 형태로 흘러다녔죠. 그럼요.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옛날에도 근데 거기도 광주예요. 광주였죠. 그렇죠. 예. 진짜 빗고울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지역으로 따져서 그걸 이제 지역 주민들의 뭐 기질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가 연결짓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그게 왜냐하면 뭐 광주만이 아니라 광주 이전엔 또 부마도 있었고요. 맞아요. 지역마다 다 그런 식의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또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뭐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걸
사실은 이승만 정권이 1900 휴전 직후에 학생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학생들을 좀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반공교육이라든가 반공의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독립운동하고 학생들이 무슨 반공운동하고 이게 학생의 본분에 맞는 거냐 이건 좀 논란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의도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때나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불리는 이때나 젊은 학생들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감, 순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된 셈이죠. 이 날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래서 왜 학생의 날인데 그전에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학생의 날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거 한 4.19. 예. 정신을 우리 헌법이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층에게도 또는 학생 수준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이제 정치에 대한 의식이다 또는 사회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때 그래서 이게 광주에서 시작한 이 일이 전국적으로 막 번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신간의 본부로 광주 신간의 지부에서 학생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신간의 지부에서 서울 신간의 본부로 알렸고 신간의 본부에서는 이걸 서울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걸 계기로 민중대회를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1운동 10주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 시내 각 학교에서도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로 이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 조선인 차별을 철폐하라.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 그리고 이어지는 구호 자체가 좀 에스컬레이트 됐고요. 또 이게 학생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청년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컸던 것은 광주에서의 검거는 작았어요. 서울에서 일어났던 이것을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신간의 지도부의 활동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당시 신간의 지도부를 이루고 있던 분들 대다수가 구속 검거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건 사건 자체가 광주 학생운동, 광주에서 일어난 이름은 그렇지만 비롯은 됐지만 예, 그것이 이제 발단이지만 실제로 운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타격을 받았고 또 가장 크게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곳은 이제 서울의 이제 신간회였었던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간회 관계자들 다 잡혀가고. 그렇죠. 그래서 전부 조직이 와해되다시피 해서 그거를 거의 사실은 그걸 재건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힘을 쓰다가 결국 재건이 못된 채 31년에 가서야 해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큰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학생의 날이 아니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예. 이걸로 지금은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죠? 다시 2006년부터 그렇게 제정을 명칭을 변경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이 날이 갖는 의미를 뭐라고 지금 현대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시위 운동을 한다든가 정치 참여를 한다든가 현실에 대해서 발언한다든가 하면은 일반 사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학생일 때 들었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 공부나 열심히 하지 학생이 무슨 이런 이제 세상 일에 참여하려고 드느냐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53년이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간에 한국 사회가 이건 다 이제 일시적으로 겪는 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빚진 바가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은 많이 그러니까 3.1운동 때도 우리가 유관수를 비롯한 학생층의 운동이 있었고요. 광주 학생운동도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4.19. 해방 이후에 4.19도 그렇고요. 사실은 광주 5.18 역시도 학생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진 빚이 많아요. 첫 번째는 그걸 기억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든 아니면 학생이 아니든 간에 이른바 불의한 상황이 올 때는 항거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도리다 그리고 국민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자.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해치됐든 간에
이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진빚이 많으니까 학생들을 너무 이렇게 좀 억압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이 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주로 의식주 문제라든지 그렇죠. 본인들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것이 그만큼 역사가 암울해서 그렇겠죠. 뭐 암울하기보다도 이제 한국 근대화 초기 과정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서구 업무를 받아들이고 신지식을 받아들이는데 학생층이 그 지식 수용에서 굉장히 선도적일 뿐만 아니라 암과 삶 그렇죠. 지식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정의감이 강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리스펙트가 필요한 거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비가 오늘 내일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가을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겨울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